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40년을 하나의 일로만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일을 잃었다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66세 박준호라는 분의 실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22억 원의 자산을 가진 성공한 사업가가 불과 1년 만에 모든 걸 잃게 된 이유 말입니다. 이건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존감의 함정 이야기입니다. 그 깊은 공백감 속에서 사람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찾을까요? 지금부터 박준호의 겨울과 봄, 그리고 다시 찾아온 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준호는 퇴직한 지 정확히 92일 되는 날 아침, 거울 속 자신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65세였습니다. 30년 동안 입던 양복을 벗으니 허전한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아직도 습관이네. 6시에 깼네. 그날따라 유독 쓸쓸했습니다. 몸은 침대에서 일어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30년을 그 길로 출퇴근했거든요.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복을 챙기고 차를 몰아 사무실로 가던 그 길. 월요일 아침이면 직원 30명이 자신을 기다렸습니다. 회의 시간 지정, 중요한 결정 내리기, 거래처 미팅 진행. 자신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내 미영은 아침을 차려놨습니다. 요즘 뭐해? 그야, 쉬지. 이제 편하게 살 시간이지. 미영은 뜻밖의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밤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요? 그래도 그녀의 눈빛엔 염려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이 자꾸 창밖으로 향했으니까요. 골프장에서 최준철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그는 박준호와 달리 여전히 무언가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활기가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준호, 요즘 뭐해? 그 질문이 불편했습니다. 그야, 쉬지. 이제 편하게 살 시간이지. 최준철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이 좋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나봐. 나는 요즘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 벌어. 뭘 하는데? 주식이야. 요즘 좋은 기회가 많아. 너 같은 사람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준철의 말이 박준호의 뇌 어딘가에 박혔습니다. 그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공백을 찾아온 유혹이요. 집으로 돈 그는 밤새 유튜브에 빠졌습니다. 왕초보, 주식 시작하기, 월급 이상 버는 사람들의 비결, 은퇴한 아버지가 1년 만에 5배 수익을 올린 방법. 화면 속 젊은 투자자들은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한 40대 여성은 말했습니다. 저는 투자로 월 8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손가락 몇 번으로 세상의 돈이 모이는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니요. 사업할 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 속도감이었습니다. 사업은 상품을 주문하고 팔고 돈을 받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달랐습니다. 클릭, 클릭, 그리고 수익이 나타났습니다. 실시간으로요. 이게 맞나? 박준호는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투자 세미나도 찾아다녔습니다. 증권사에서 하는 무료 강의였습니다. 강사는 말했습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코로나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싸게 살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지금을 놓치지 마세요. 그 말이 옳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우려했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봤습니다. 이건 내가 아는 사업이 아니야. 뭐가 걱정이야? 나 30년을 숫자로 사업했어. 시장을 이해하는 건 기본이고. 하지만 박준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투자를 몰라서 그런다고만 생각했습니다. 30년을 숫자와 통계로 사업한 사람이 주식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요? 그건 시장에 대한 감각이고 수익 구조의 이해였습니다. 사업과 다를 게 뭔가요? 비슷하지 않은가요? 결국 돈 버는 거잖아요. 2021년 7월 박준호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22억 원의 자산 중 3억 원으로 시작하기로요. 22억 중에 3억이면 크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안전하게 예금으로 두었습니다. 뭘 살까 고민했습니다. 세미나에서 배운 대로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 미래가 있는 회사, 코로나 백신이었습니다.
당시 백신 맞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거든요. 뉴스마다 백신 얘기뿐이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수년간 백신 시장은 최고 호황을 누릴 겁니다. 박준호는 대형 바이오 회사 주식을 샀습니다. 첫날부터 신났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사업할 때는 한 달 일을 해야 결산을 볼 수 있었는데요. 주식은 달랐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익이 보였습니다. 화면을 켰다 껐다를 반복했습니다. 올랐나? 내려갔나?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익률을 확인했을 때 박준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5%, 7,500만 원. 여보, 나 주식으로 한 달에 7,500만 원을 벌었어. 아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 진짜? 응.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 아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동안 침울했던 남편의 모습이 걱정됐으니까요. 이렇게라도 활력을 찾으니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좋겠다. 그런데 조심해. 잃을 수도 있잖아. 알아. 더 공부할게. 하지만 박준호의 귀엔 그 경고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골프장에서 최준철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박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성준아, 너도 주식 시작했다며? 최준철이 살짝 놀랐습니다. 응. 한 달 만에 25% 벌었어. 오, 제법인데. 나보다 낫네. 최준철의 얼굴에 시샘이 보였습니다. 박준호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때는 자신이 평범한 사업가였는데요. 이제는 투자의 세계에서 최준철보다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물어왔습니다. 박 사장님, 어떤 종목이 좋아? 지금 사도 돼? 어디에 투자했어? 하나둘씩 투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박준호는 투자 전문가처럼 말했습니다. 현금 흐름 좋은 회사를 봐야 해.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거야. 이건 내가 사업하면서 배운 노하우지. 그때는 정말 자신이 잘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40년 사업 경험이 주식 투자에도 통한다고 믿었습니다. 숫자에 밝고 시장을 아는 자신이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이건 실력이 아니라 운이었거든요. 그 사실을 깨닫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10억이 된 계좌를 보면서 박준호는 계산기를 들었습니다. 2달 만에 7억을 벌었습니다. 이 속도면 1년 후엔 50억도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 계산이 빨라졌습니다. 50억이면 이자 수익만으로도 월 2천만 원은 나올 텐데. 그럼 남은 인생을 걱정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손녀들 결혼 자금도 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유럽 여행도 가고 집을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준호는 투자금을 늘리기로 결심했습니다. 3억에서 10억으로요. 3억으로 이 정도 버는데 10억이면 2억 5천을 버는 거잖아요. 계산이 단순했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금리가 낮은 때였으니까 이자도 얼마 안 나갔습니다. 게다가 한 달에 몇 억씩 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자 정도 문제 아니었습니다. 다음 달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가 뜨거워졌습니다. 테슬라가 잘 나간다는 뉴스가 매일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옵니다. 지금이 진입 기회입니다. 박준호는 7억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회사, 이런 종목들을 샀습니다. 유명한 대형주들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달 만에 투자금이 10억을 넘어섰습니다. 3억에서 시작했는데 10억이 된 겁니다. 아니, 더군요. 총 자산이 20억을 넘어섰습니다. 7억을 번 겁니다. 불과 2달 만에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증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회장님, VIP 고객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VIP? 네, 전담 매니저를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정보도 먼저 알려드리겠고요. 박준호는 마치 주식 전문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이 설렜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주식 앱을 켰습니다. 어제보다 얼마나 올랐나? 확인하는 게 일과였습니다.
점심때는 친구들과 만나서 주식 얘기를 나눴습니다. 주변에서 투자 상담을 해달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아파트 이웃, 골프 친구들, 심지어 후배들까지요. 박준호는 투자 전문가처럼 말했습니다. 현금 흐름이 중요해. 성장하는 산업을 보지 말고 수익을 내는 회사를 봐야 해. 그들이 자신을 믿고 따라했습니다. 박준호는 뿌듯했습니다. 40년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 돈을 버는 사람, 성공한 사람, 동네 카페에서 같은 나이대 남자들과 모였습니다. 모두 퇴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무료함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 모임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벌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 봤어? 엄청 올 거야. 지금이 사기 좋은 타이밍이야. 수익률이 50% 넘는 종목도 있어. 다른 사람들의 종목도 추천해줬습니다. 매매, 타이밍도 알려줬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따라했습니다. 박 사장 말이면 믿고 따라가. 박준호는 정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투자의 신인 것 같았습니다. 10월이 되자 박준호는 포트폴리오를 더욱 공격적으로 바꿨습니다. 안전한 대형주 비중을 줄였습니다. 중소형 성장주 비중을 늘렸습니다.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요. 2차 전지 소재를 만드는 작은 회사들, 바이오 벤처 기업들, 미래 기술을 다루는 중소회사들에 집중했습니다. 후배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내 친구가 좋은 정보를 주는데. 곧 대박날 종목이 있대요. 임상시험 결과가 좋게 나올 거라는 거지. 내부 정보야? 네, 확실한 정보라고 해요. 박준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가 맞다면 주가가 몇 배는 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종목에 우럭을 쏟아부었습니다. 11월 중순 계좌를 확인했을 때 박준호는 놀랐습니다. 20억을 넘어섰습니다. 석 달 만에 5억을 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에게 명품 가방을 사줬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용돈을 많이 줬습니다. 손주들의 장난감도 비싼 걸로 샀습니다. 40년 사업하면서도 이렇게 여유롭게 돈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박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골프장에 가면 친구들이 자신의 얘기만 물어봤습니다. 어떤 종목이 좋은지, 지금 사도 되는지,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박준호는 마치 투자의 신이 된 것처럼 조언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자신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줄 알았습니다. 그때 박준호는 한 가지 결정을 더 했습니다. 신용융자를 받은 겁니다.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였습니다. 증권사에서 적극 권유했습니다. 박 회장님 정도의 재력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박준호는 주식 10억을 담보로 5억을 빌렸습니다. 총 25억으로 투자 규모를 키운 겁니다. 이자는 월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달에 몇 억씩 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자 정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메타버스가 대세라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미래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박준호도 관련 종목들을 샀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었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12월이 되자 시장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났다는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의 조정이 있었지만 금방 회복됐으니까요. 오히려 더 샀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추가로 3억을 더 넣었습니다. 총 28억으로 불렸습니다. 이제 원금의 6억만 빼고 전부 투자에 쏟아부었습니다. 연말 결산을 했습니다. 6개월간 수익이 8억이었습니다. 연 수익률로 따지면 80%가 넘었습니다. 은행 금리가 2%도 안 되는데요. 박준호는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탁월한지 스스로 감탄했습니다. 새해를 맞으며 목표를 세웠습니다. 2022년 안에 50억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월 수익률을 15%만 유지하면
가능한 숫자였습니다. 지난 6개월간 그 이상을 벌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사업 시절보다 더 많은 존경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40년 고생해서 번 돈보다 6개월 만에 번 돈이 더 많았으니까요. 아내만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너무 많이 투자한 거 아니냐고, 조금 빼두는 게 어떠냐고. 하지만 박준호는 아내가 투자를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평생에 한 번 올 기회인데 놓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거품이라는 걸요.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시장이 좋았을 뿐이라는 걸요. 곧 찾아올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성공을 꿈꾸며 위험한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65세였습니다. 30년 동안 입던 양복을 벗으니 허전한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아직도 습관이네. 6시에 깼네. 아내의 미영은 뜻밖의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밤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요.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의료기기 수입업 대표로 30년. 월요일 아침 사무실 향한 발걸음이 없는 월요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골프장에서 최준철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그는 박준호와 달리 여전히 무언가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준호, 요즘 뭐해? 그야, 쉬지. 이제 편하게 살 시간이지. 최준철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편하게? 나봐. 나는 요즘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 벌어. 뭘 하는데? 주식이야. 요즘 좋은 기회가 많아. 너 같은 사람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이 박준호의 뇌 어딘가에 박혔습니다. 집으로 돈 그는 밤새 유튜브에 빠졌습니다. 왕초보, 주식 시작하기, 월급 이상 버는 사람들의 비결. 화면 속 젊은 투자자들은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손가락 몇 번으로 세상의 돈이 모이는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니요. 사업할 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 속도감이었습니다. 아내는 우려했습니다. 이건 내가 아는 사업이 아니야. 하지만 준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숫자와 통계로 사업한 사람이 주식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요? 그건 시장에 대한 감각이고 수익 구조의 이해였습니다. 사업과 다를 게 뭔가요? 20억 원의 자산 중 3억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백신 관련주였습니다. 모두가 맞다고 했으니까요. 첫 달 수익 25%, 7,500만 원. 박준호는 그 숫자를 매일 들었습니다. 꺼내봤습니다. 스스로에게 자랑했습니다. 아내에게도요. 여보, 나 돈을 번다. 아내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동안 침울했던 그의 모습이 걱정됐으니까요.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약처럼 빨렸습니다. 아침 6시 일어나 해외 증시부터 확인했습니다. 미국 나스닥이었습니다. 나스닥이 떨어지면 한국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요? 이 간단한 흐름을 읽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 예측이 맞아떨어질 때의 쾌감이 말입니다. 3억에서 시작한 돈이 2달 만에 10억 원이 되었습니다. 7억을 번 겁니다. 박준호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평생 평범했던 그가 처음으로 특별해졌습니다. 증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VIP 고객으로 모시고 싶다고요. 전담 매니저가 배정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물어왔습니다. 어떤 종목이 좋아? 지금 사도 돼? 그는 투자 전문가처럼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부동산을 담보로 10억을 더 빌렸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였고 어차피 한 달에 몇 억씩 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자 따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월 15% 수익률만 유지하면 1년 후 50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자만으로 한 달에 2천만 원이었습니다. 영구적인 자산이었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거리낌 없이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뇌는 이미 중독되어 있었고 그는 몰랐습니다. 옵션이었습니다. 선물이었습니다. 레버리지 10배, 20배였습니다.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마술이었습니다. 증권사의 권유도 더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고객님 정도의 자산이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박준호는 스스로를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이 주식 투자 정도는 말입니다. 그는 위험을 계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험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2022년 1월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2억 8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박준호는 밤을 새웠습니다. 이건 조정일 뿐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주식 투자는 길게 봐야 합니다. 그는 더 샀습니다. 싸게 사야지. 2월 들어서는 뉴스가 불안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라는 소문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 5%씩 빠지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박준호의 계좌는 마이너스 20%를 기록했습니다. 5억 6천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6개월간 번 돈의 절반 이상이 날아간 겁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대출 이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 투자 때문이야. 곧 회복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3월 초 증권사에서 마진콜 통보가 왔습니다. 담보로 잡은 주식 가치가 떨어져서 추가 담보를 넣거나 일부를 팔아야 한다는 통지였습니다.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팔면 엄청난 손실인데 안 팔면 강제로 청산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40년 사업하면서도 이런 위기는 없었습니다. 결국 집을 담보로 2억을 더 빌렸습니다. 그 돈으로 마진콜을 막은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매달 나가는 이자가 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아내가 울었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은 걸 알게 된 겁니다. 제발 그만하자. 남은 돈이라도 건지자. 하지만 박준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지금 팔면 정말 끝이야. 3월 말 계좌를 확인했을 때 마이너스 30%였습니다. 총 8억 4천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4월 초 박준호는 옵션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위험하다는 건 알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서 손실을 만회해야 했거든요. 파생 상품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처음엔 조금만 하려고 했습니다. 1억 정도만 옵션에 넣었습니다. 코스피가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콜옵션을 샀습니다. 레버리지가 10배였으니까 지수가 10%만 올라도 원금이 2배가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지수는 오르지 않고 횡보했습니다. 옵션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30% 손실이 났습니다. 2주 후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결국 만기일에 옵션이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1억이 완전히 증발한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 많은 돈을 잃었고 빚까지 졌으니까요. 5월부터는 박준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서 차트만 들여다봤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씻지도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내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금액을 베팅하면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친 생각이었지만 그때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6월 초 선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에 3억을 투자했습니다. 지수가 5%만 올라도 50% 수익이 나는 구조였습니다. 며칠간은 운이 좋았습니다. 시장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선물 계좌에 수익이 났거든요. 일주일 만에 8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다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작은 성공에 취해서 더 큰 금액을 넣은 겁니다. 포지션을 키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베팅했습니다. 시장이 떨어질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6월 초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금리를 한 번에 0.75%나 올린 겁니다. 전 세계 증시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박준호의 예상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하루 만에 2억을 벌었습니다. 너무 신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손실을 다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는 당황했지만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수익이 모두 날아갔습니다. 손실을 줄이려고 중간에 청산했어야 하는데 다시 떨어질 거라는 기대에 버틴 겁니다. 결국 강제 청산을 당했습니다. 빈 털렸습니다. 총 손실이 15억을 넘어섰습니다. 원금 22억에서 빌린 돈 7억을 합쳐 29억을 투자했는데 이제 14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게다가 빚은 7억이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매일 왔습니다. 지인들도 돈을 갚으라고 연락했습니다. 아내는 박준호의 핸드폰을 뺏어서 통화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내와 아들, 딸이 모두 모여서 박준호의 앞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잃었어? 20억을 잃었어. 빚은 9억이야.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빚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아들이 자기 미래를 포기하려는 모습에 박준호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딸은 결혼을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예비 사위 집안에 알려질까봐 두렵다고 했습니다. 남은 주식 11억을 모두 팔기로 했습니다. 손실을 확정하는 것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1억으로는 9억 빚을 갚고 나면 2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40년 모은 재산이 2억으로 줄어들었어. 아내가 절규했습니다. 집까지 담보 대출 2억을 갚지 못하면 집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20년 넘게 살던 강남의 아파트였습니다. 아내가 짐을 싸며 울었습니다. 자식들이 자란 집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모이던 그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나 봤습니다. 박준호도 눈물이 났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자기 잘못이니까요. 집을 급매로 내놨습니다. 빨리 팔아서 대출부터 갚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시세보다 1억 싸게 팔렸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그나마 산 사람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10월 말 이사를 했습니다. 전세로 작은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방 2개짜리 좁은 집이었습니다. 예전 집의 반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짐을 풀면서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40년 동안 사업하며 고생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한 추억이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겁니다. 한순간의 욕심 때문에요. 빚은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생활비가 문제였습니다. 사업 수입으로 살 수 있었던 22억이 사라졌으니까요. 이제는 다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66세의 나이에요.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애매했거든요. 사업 경험을 원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한 달 넘게 구직 활동을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아내도 일을 찾았습니다. 64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취업을 시도한 겁니다. 평생 주부로 살았던 아내가 마트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박준호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1월에 겨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작은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일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 월급 200만 원이었습니다. 40년 사업가가 막노동을 하게 된 겁니다. 첫 출근날 20대 젊은 친구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무거운 택배를 나르고 분류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이게 자신의 인생이니까요. 12월이 되자 정말 막막했습니다. 남은 돈 2억으로 전세를 들어가고 생활비로 쓰고 나니 1억도 안 남았습니다.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매달 50만 원씩 보태줬고 딸이 30만 원씩 줬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처럼 지냈습니다. 아내의 원망하는 눈빛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들을 볼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비싼 장난감을 사줬는데 이제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2023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은 없었습니다.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며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괴로웠습니다.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던 자신이 이렇게 전락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주식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주식 차트를 봤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을 거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완전히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남은 돈 9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전세금을 빼고 생활비로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보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이걸로 한 번만 더 하면 모든 걸 되찾을 수 있을 거야. 그 생각이 또 다른 비극을 낳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어느 날 물류센터에서 쓰러졌을 때 박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 되었는지를요. 돈을 잃은 것보다 가족을 잃은 게 더 큰 상실이었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주식이 아니라 심리학이었습니다. 왜 자신이 중독되었는지요? 왜 욕심을 버릴 수 없었는지요? 여러 책을 읽었습니다. 내가 뭘 찾고 있었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는 돈이 아니라 역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사장 박준호였습니다. 회의 주도권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존경이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쾌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존감이었습니다. 퇴직하는 순간 그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공백이었습니다. 최준철의 3천만 원이 그 공백을 채울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잘 버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이 원하는 건 그 같은 자존감이 아니었습니다. 자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본도 시장의 변덕 앞에선 무력했습니다. 박준호는 시멘트 가루 묻은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증권 앱을 삭제했습니다. 내가 뭘 찾고 있었지?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변할 수 있을까? 아내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알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피어난 개나리를 보며 박준호는 처음으로 오늘의 월급 200만 원에 감사했습니다. 역할이 없어도 나는 존재한다. 그 깨달음이 가장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박준호는 여전히 건설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제 67세였습니다. 64세 된 아내는 편의점 계산대 옆에 섰습니다. 주말에 그들은 만났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공존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과 딸도 천천히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손주의 학예 발표회에 박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빈손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박준호는 밤하늘의 별을 봤습니다. 그곳에도 시장이 없었습니다. 수익률도 없었습니다. 오직 존재만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그가 배운 가장 소중한 진리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가장 큰 위기는 외부의 공격이 아닙니다. 내 안의 공백감입니다. 역할을 잃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잃는 줄 착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역할 이전부터 존재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존재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혹시 지금 공백감을 느끼고 있다면 천천히 걸으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